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오늘은 바로 학술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 자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 대학생이 논문을 다루는 방식을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해당 부분의 학술 과제라던가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에 대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자료로서 다양한 접근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측면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학술 논문이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을 형식 요건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그, 이 연구라는 단어 자체도 좀 익숙하지가 않죠, 여러분.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생각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형식 요건에 맞춰서 작성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에는 보통 저자, 이 작가의 지식과 견해,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단순한 논문 자체가 논문이잖아요. 논문, 논한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 라는 측면이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쉽게 TV 같은 데서 뭐 정치 쪽이라든가 아니면 토론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각각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근데 그냥 소리만 지르면서 내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그 말이나 내용에 힘이 있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다 객관적인 근거, 과거에는 무엇을 해왔는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현재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이야기를 혹은 내 사상을, 내 견해를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걸 글로 옮긴 게 바로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술 논문이라는 건 그렇듯 본인이 알고자 하는 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란 단순한 내 뇌피셜,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거의 지식과 시간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지를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지식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측면에서 나의 견해, 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까지도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혹은 여러분이 과제로 내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실의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학생분들께서 보통 이러한 학술적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어떻게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랄까 약간의 편집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어떠한 자료의 수집 혹은 자료의 요약 정리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기존에 했던 사실의 보고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논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득적 증명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의견을 뭐 약간 구성할 만한 객관성과 해당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만한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술 논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학술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 영역,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공 분야겠죠. 제가 학술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논문이니까 이제 교육학, 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교육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당 부분의 해당 분야의 논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단계는 바로 학술 논문의 특성에서 가장 책의 이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측면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체계성 이 네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독창성이에요. 음, 논문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학문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이 논문 자체의 특출남, 독창성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의 독창성은요, 적어도 내가 여기 옆에서 말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될 때 확보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연구 주제의 선택. 다루려는 내용 자체가 색다른 주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는 게 단순히 글을 독창적으로 쓴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측면이 있는가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주제 자체가 독창성이 있으면 학술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연구 자료의 발견이에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혹은 기존에 사람들이 비선호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료의 발견, 내용의 발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의 적용이에요. 이건 학생분들이 듣기에는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대학 수업에서, 대학 교양 수업에서 다루기에도 그렇게 적합하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의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측면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글쓰기 수업이니까, 글쓰기에 대한 측면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려면, 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진단이나 약간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글쓰기의 영역을 뭐 문단이라든가 아니면 주제 찾기, 화제 잡기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 다음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설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시험이나 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쓴 것을 보고 이 측면에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존에 겪었던 경험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 명 한 명 파악한 다음에 그게 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연구라는 건 딱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보는 데 있어서 해당 부분을 양적인 측면으로 혹은 질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이걸 혼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한쪽 면을 보고 있다면 혹은 다른 일면을 보고 있다면 그걸 초월할 만한 혹은 그것과 다른 형태의 방법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서 조금 전에 이제 말했던 부분이 하나의 글쓰기 능력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평소에 했던 아니면 뭐 일기를 쓰는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해서 이것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이 학술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새로운 연구 결과의 도출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기존에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혹은 반대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자체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또 글쓰기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글쓰기는 어휘력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휘력이 좋으면 글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방법이 이렇게 되어 왔지만
우리가 가능성을 하나 더 줄 수도 있겠죠. 뭐냐면 어휘력 자체의 체계가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이러한 방향으로 무언가를 이런 것들이 이런 어휘가 익숙한 세대였다면 지금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어라는 측면 혹은 이러한 다른 측면에 있어서 용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SNS 글쓰기라든가 다른 측면에 그러한 용도의 글쓰기가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에 이것도 더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한참 이제 웹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틴 로맨스물이라든가 이런 글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되게 그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유치해 보인다고 할까? 약간 이런 식의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 글이나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글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글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설득 힘을 갖고 있다면 그런 방식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변해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는 어휘력과 글쓰기 능력이 완벽하게 이제 정비를 관계라면 어떤 연구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니 지금 현재 독자의 이 호감이 되는 글쓰기의 종류를 보니 그게 어휘 체계에 대한 측면의 정비례가 아니다. 꼭 어휘가 잘해야만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의 연구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더 흥미 있는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측면이 대부분의 이제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또 다른 연구나 어떠한 과정의 측면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성질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 새로운 연구 결과의 도출로 인하여 색다른 독창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바로 이 학술 논문에서 독창성이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학술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내용, 용어, 개념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측면은 용어의 익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말고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어와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니즈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의 필요성, 요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이란 것도 우리가 일하면 워크 혹은 잡 혹은 뭐 이런 식의 표현에 따라서 커리어 뭐 이건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다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이 들으면 내가 뭘 요구한다. 약간 여기에서 그치게 되지만 해당 부분을 이제 영문이나 학술적으로 봤을 때 뭐 needs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다루는 용어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내가 쓰는 용어와 상대가 쓰는 용어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학술적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논문을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사용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측면이 나는 그냥 다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다 비슷한 말 같은데 다 달라 뭔가 하나의 개념을 갖고 무언가 말을 할 때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이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을 이해한다는 건 이러한 다른 내용,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된다. 저희가 앞선 내용에서 다루었던 게 이걸 설득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객관적인 증명이라는 건 단순히 자료 수집 혹은 자료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과 차별화된 측면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한다
라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관적인 측면의 의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여기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나 과정을 조사 분석해 왔다라는 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이나 증거가 객관적으로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와 분석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인문사회 쪽에서는 사회조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랄까 여러분이 쉽게 과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글쓰기에서 봤을 때 음, 여러분이 어떠한 놀이치료나 아니면 놀이치료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어떤 활동 같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사전에 검증돼 있는 이론 같은 것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내가 시행했을 때 결과나 내용에 대한 측면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가가 사실이나 증거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측면이 바로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자, 이 논문을 평가하는 사람이 일반 독자가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독자가 이런 논문을 볼 일은 많지 않죠. 최소한 대학생 정도가 되어야 어떠한 자료나 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 논문을 읽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논문들을 많이 읽겠습니까? 그 연구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다루었던 글의 이 흐름, 형식에 따른 형식적인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해당 학문 분야가 요구하는 논문의 체제 및 양식에 부합한다. 이게 바로 체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체계성이 바로 학술 논문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학술 논문과 학술 에세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둘 다 공통적인 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글쓰기라는 거예요. 요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진술로 이루어진 글쓰기다.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형식 요건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반면에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점에 대한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이나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현상 사실 정보에 대한 해석을 내 관점으로 정당화하는 글입니다. 근거로 삼는 건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논리적인 증명이 학술 논문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축소돼서 내 관점에 나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글. 이게 바로 학술 에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형식은 논문의 체계와 양식에 맞춰 엄격한 글쓰기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세이는 조금 자유롭긴 하죠. 일반적으로 에세이라고 표현되는 글들이 대부분 좀 자유 양식을 띠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건 아니라도 대략적인 구조는 잡을 확률이 꽤 높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가 본론에서 어떤 식으로 문단을 구분한다던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논문에서 다루었던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을 통해 논증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엄격한 측면이 학술 에세이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발휘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필수적이진 않고 주장과 견해에 입각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조금 이게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에 대한 측면이니까 그 주장을 위한 근거는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새로운 관점의 형성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학술 에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역별 논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각각 학문 영역이라는 것 자체도 그 영역에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 영역별 논문 특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약간 철학적인 측면, 삶의 방향이나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학, 언어학, 철학, 역사, 문화, 예술학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인문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 개념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사유,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사실과 기록의 일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사나 철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철학자나 기존의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과 기록의 일치나 이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상상력과 정서적 구체성에 기반해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구분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 내 전공이 어떤 분야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관점이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인류학, 언어학, 정치, 철학, 역사, 문화, 예술학 친구 이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의 연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런 관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사회과학 학술 논문입니다.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거나 자료 수집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교양과 관련된 측면은 이러한 사회과학 학술 논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작동 원리와 원인을 밝혀내는 객관적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행정학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이 사회과학학술 논문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사회현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 이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 질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양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학술 논문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 해당 부분도 해결을 목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좀 별개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조사, 제안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구현되는가는 또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 뭐냐면 대상자가 구체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것. 특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육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듣고 있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수행할 만한 그 내용 아니면 관심 키워드에 대한 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대상자 특성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의 대상자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연구의 의미 혹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절로 갖다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거기에 따른 연구가 바로 실질적인 해결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실질적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통 논문의 결론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과학기술 학술 논문입니다.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 수단, 과정, 뭐 실험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간결함과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객관적 기술을 중시하고요. 수식, 도표, 그래프, 그림 같은 기호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잠깐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의 학술 연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서로 억울해요. 예를 들어 저희 쪽에서는 야, 너네 그거 한 10페이지, 15페이지가 무슨 논문이냐? 뭐 약간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딱 간결함과 정확성, 그 결과만 딱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어? 그런데 그쪽에선 야, 우리는 무조건 결과 안 나오면 논문 쓰지도 못해. 너네는 말만 풀어내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끼리 이렇게 농담으로 할 때가 있긴 하는데 서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의 방법을 공부하고 나면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학위 논문과 일반 학술 논문으로 구분이 돼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사나 박사에 대한 이러한 학위 취득을 위해서 작성하는 논문이고요. 순서는 표지, 인증지, 목차, 공문 초록,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이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학술지, 그 본인의 전공 영역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으로서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몇몇 자료가 좀 빠져 있죠. 이 측면에 있어서 순서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형식적 절차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무조건 이 절차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접근을 할 때는 그럼 어디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가? 보통은 본론 혹은 국문 초록 이 두 가지만 잘 작업을 해보시면 본론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국문 초록을 통해서 이 논문이 요구하는 혹은 이 논문이 나타내는 차별적인 의미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과 형식적 조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단순 서술이 아니라 학술적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형식적 역시도 엄격하게 형식적 조건을 요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학술 논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뭐냐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요거 측면 정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료로서 논문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 네 가지의 사이트를 우선 제가 적어놨습니다. 리스키스, DBP와 스칼라, 구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검색할 수 있는 논문 검색 사이트들입니다. 여기서 학위 논문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학술지 논문들을 여러분이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으로서 논문을 활용해야 되는가? 신뢰도 있는 자료의 측면으로서 기존의 아까 본론의 내용에서 기존 선행된 이 키워드에 대한 자료 정리,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흐름, 사사적인 흐름과 자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됐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문 초록이라든가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해당 논문의 관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요점, 자료 정리와 관점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논문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술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